안녕하십니까.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. 오늘은 암이 어떻게 악성화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은 암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악성화되는지 그 과정을 풀어놓은 것인데요. 이게 정상 조직이 전암 단계, 그리고 이제 말기암, 전이암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암 유전자의 활성화에 의해서 암이 악성화가 되고 요 단계를 지나가면은 이제 카시노마가 되는데, 이 전에는 제가 이 카시노마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. 주로 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죠. 오늘은 이 암의 악성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암이 일단 생겨가지고 자라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커지거든요. 이 크기가 커진 암이 가지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바로 암이 어느 정도 이상 더 커질 수 없는 관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이렇게 암이 자라는데 혈관이 원래 요 밑에 있거든요. 그러면 원래는 혈관이 여기를 지나가도 충분히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, 암이 덩치가 커져버리면 이제 여기를 지나간 혈관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하이폭시아 상태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실 그 암은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혈관을 불러오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여기 지금 눈처럼 내리는 게 혈관을 불러오는 것인데, 이 암이 이게 혈관을 불러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잘 못 불러옵니다. 그리고 원래는 혈관 생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, 이 암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주 살짝 흉내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혈관을 잘 불러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와서 만들어진 혈관도 온전치가 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. 혈관이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암은 더 이상 못 자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암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활발하게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멈추는 단계는 1차 관문을 만나서 이렇게 혈관 분포가 부족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암이 그보다 더 성장하려면은 꼭 혈관이 생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암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, 이 암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혈관 분포도 늘어납니다. 이거는 이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혈관 분포가 활발해지도록 주변 환경을 만든 암만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. 모든 암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멈춰 있다가 영양 부족으로 혈관이 부족하니까 서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가 제대로 된 혈관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, 그러면 이제 혈관 분포가 왕성해지고 암은 그 다음에 무제한의 크기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암 조직의 혈관 생성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자라는데 조금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기가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그 혈관을 불러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이 혈관을 불러오는 신호를 받으면 이 혈관이 아주 신기하게도 여기서 싹을 틔웁니다. 여기 싹을 틔워서 여기로 그 혈관 불러오는 신호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라죠. 그래서 여기 와서 요만큼 자라서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이제 암 주변에 혈관 분포가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.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, 암세포가. 그런데 이때 만들어지는 혈관은 정상적인 우리 몸 안의 모세혈관이나 이런 혈관처럼 충분히 좋은 혈관을 만들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암세포가 가진 혈관들 원래가 다 이렇습니다, 대체로. 그런데 나중에 이 암세포가 추가 돌연변이를 획득하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혈관 불러오는 방법을 배운다고 이렇게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혈관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완성된 혈관이 암세포 안으로 침입하게 되고, 이 암세포는 이제 항상 부족함이 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, 이제 더 이상 자라는 크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. 이 새로운 혈관 생성의 원리는 이제 아주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. 혈관에 여기 이제 끝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 끝세포를 잘 보면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? 이게 마치 촉수처럼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변을 더듬으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.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 점이
이게 주변 세포에서 혈관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그럼 이 신호를 받아서 여기 보면 이제 Y자 모양으로 생긴 게 수용체인데, 이 신호가 이 수용체에 만나면은 그럼 여기 이 세포에 전달되게 되고, 이 부분이 자라나서 혈관을 만들어 공급해 주는 거죠. 마치 이제 우리 집에 아파트가 커지면 거기에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, 다 거기 들어가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. 이게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암세포가 혈관을 불러오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하나는 여기 세포가 혈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, 또 하나는 이 혈관이 필요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그 신호를 인식해야 됩니다. 그 두 개가 해야만 이 촉수처럼 생긴 것이 뻗어 올라가서 그 목표하는 데서 가서 혈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. 이제 신혈관 생성을 이렇게 촉진하는 요인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혈관이 암세포에게 제대로 된 혈관이 들어가는 거는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. 암세포가 덩어리를 만들다가 그 안에서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.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,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전암 단계에서 암으로 들어가듯이, 이 단계에서 다시 어떤 1차 관문을 뛰어넘어서 다음 관문으로 들어가려면 또 새로운 돌연변이를 받아야 돼요. 그 새로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관 생성과 관련된 것인데,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암은 어느 한계 이상 크기로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암이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, 암 환자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큰 사고가 나면은 이게 상처가 크게 나죠. 상처가 크게 나면 이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찢어진 혈관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찢어진 부위에서 이 혈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신호, 보통 우리는 VEGF라고 하는데, 그 신호를 대량 방출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대량 방출된 신호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거든요. 그러면 암세포가 만들어낸 그 불완전한 혈관을 불러오는 그 신호에 정상적인 혈관을 만들 수 있는 VEGF가 더해지면, 그러면 암세포에 정상 혈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는 암이 그 전에는 혈관이라고 하는 그 신혈관 생성을 못해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춰 있다가 사고를 만나면, 그 사고로 만들어진 혈관 생성을 위해서 암세포가 자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암 환자한테는 정말 그 불의의 일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또 암 환자라고 해서 다른 수술을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아니죠. 다른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. 혈관이 더 출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항상 혈관 생성을 위한 VEGF를 분비하게 돼 있어요. 그래야 혈관이 수리가 되니까요. 그런 것들은 암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혈관을 다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작은 수술은 괜찮습니다. 근데 큰 개복 수술을 할 때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이 된 환자다. 그 환자는 이미 이걸 넘어선 겁니다. 그러니까 전이가 되려면은 혈관이라고 하는 1차 관문을 넘어서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이된 환자분들은 걱정하실 일은 고려할 필요 없지만, 그 이전에 아직 거기까지 안 간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혈관 생성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원리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이 자라려고 하면은 안에 혈관이 들어와야 된다. 이걸 우리가 알았거든요. 혈관이 들어오려면은 혈관을 불러들이는 VEGF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야 되고, 그 신호를 잡아주는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. 이것도 다 알았거든요. 그럼 이걸 차단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VEGF 혈관을 만들어낸 인자는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. 이게 그런 걸 보고 이제 디퓨즈, 확산하는 물질이거든요. 세포 사이를 넘어다니는 거니까. 이런 것은 물질을 가지고 그걸 중화시켜버리면 돼요. 그러면 이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서 약물에 의해서 중화돼 버리면은 그게 신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신호가 가도 그 신호가 혈관을 꼭 불러오려면은 수용체에 가서 자극을 꼭 줘야 됩니다. 근데 그 수용체를 차단시켜버리면 그 신호가 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암을 치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전략을 보면 여기 이제 신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.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. 베바시죠. 이거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는 아바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약들은 다 뭐냐면 신혈관 생성을 위한 그 중간 과정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.
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라다가 이 암 안으로 파고 들어갈 혈관 생성이 불가능해지는 거죠. 그러면 암세포는 못 자랍니다.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굉장히 암 환자의 치료에 도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신혈관 생성 억제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. 암세포에 혈관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왕에 있는 암세포가 죽진 않아요. 더 크지 못하는 거죠. 이제 이런 약을 쓰면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약물이 암 조직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. 약을 먹으면 온몸에 다 가니까 이 온몸에서 신혈관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건 아주 문제입니다. 예를 들면,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이 출혈이나 또는 상처, 우리가 알지 못하는 뇌출혈 같은 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혈액을 응고시켜서 지혈시키고 그런 자리에 또 우회하는 혈관을 새로 만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신혈관 생성을 차단시켜버리면 그 작업이 멈추게 됩니다. 그런 걸 보고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.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계속 새로 보수해가면서 쓰는데 보수하는 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런 신혈관 생성 억제제는 기본적으로 혈관에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고혈압입니다. 이걸 쓰는 분들은 고혈압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.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중에 나와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,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?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전이성 대장암에 있어서는 신혈관 생성 억제제는 수명 연장 효과가 약 4.7개월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4.7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대조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혈관 생성 억제제를 쓴 두 그룹 사이에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나 다른가 보면은 이제 4.7개월이죠. 그 다음에 이때는 그 항암요법하고 병용한 건데, 이때 IFL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로브라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를 쓰는 거고요. 여기는 이제 다른 항암요법을 병용한 것인데, 이 경우도 수명 연장 효과는 있었지만 좀 적은 2.6개월 정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. 수니티닙은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더 수명 연장이 높은데 약 6개월 정도 되고요. 이것도 수명 연장 한 2.8개월. 그러니까 수명 연장 효과는 보통 항암제가 가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. 맥시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명 연장 효과인데, 다른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약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표적 항암제를 쓰신 분들이 재발했을 때 더 이상 그 표적 항암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럴 때 이 신혈관 생성 억제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내성 서로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죠.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새로운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건 이제 저희가 비타민 B3가 가지는 효과를 보여드린 건데, 기존에 쓰던 그 표적 치료제하고 비타민 B를 같이 주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생존 기간이거든요. 보시면 표적 치료제만 쓴 환자는 평균 생존 기간 30개월인데 비타민 B3를 같이 쓴 그룹은 43개월입니다. 그래서 평균 생존 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평균 수명 연장효과 4.7개월, 2.6개월, 6개월 이 정도, 거의 대부분의 항암제가 가지는 수명 연장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비타민 B3의 13개월이라는 평균 수명 연장 효과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효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표적 항암제이든 그 다음에 신혈관 생성 억제제든 이런 것들과 그 병원에서 보조적으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유용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칼시노마 단계에 도달한 암이 어떻게 1차 관문을 뚫고 2차 관문으로 넘어가서 이 암이 잘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것은 암이 전이거든요. 실제 암 환자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 전이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암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,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